오늘은 저번 삼국지 1편에 이어서 2편이에요. 자, 오늘은 1편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1편은 동탁이 권력을 잡았고 한황실이 기울고 있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동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원래 이 동탁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집안의 출신은 아니에요. 특히나 서쪽 양주 지역인 서량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원인들이 좀 배척하는 쪽 사람 인물이기는 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약간 이방인들 보듯이 봤어요. 특히나 이 환관들과 손을 잡던 탕류 말고 집안과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청류들이 이 서량인들을 좀 많이 배척했어요. 근데 이 동탁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굴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성격이 동탁이 리더가 되었을 때도 발휘가 되어서 이 3,000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절대적으로 휘어잡을 수 있었던 거고, 나아가서 하진의 부하들까지 쉽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력들을 토대로 중앙으로 진출을 했던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꼼수를 조금 부려서 병사 3,000명을 밤에 몰래 눈에 안 띄게 성 밖으로 보냈다가 날이 밝으면 당당하게 막 북을 치면서 3,000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 뭔가 병력이 충원됐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 3일, 4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몇 배씩 늘어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의 군대가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꼼수를 부렸지만 정사에도 이렇게 군사를 아우르니 결국 수도의 병권은 모두 오직 동탁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189년 9월 12일 동탁이 태위직을 맡고 있던 유우를 대사마로 삼고 동탁은 스스로 태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유우란 인물은 이 당시 꽤나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름이 유씨인 만큼 황족이었는데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고 헌제, 그러니까 진료왕을 기준으로 하면 13촌쯤 되는 헌제의 7촌 할아버지인 광무제의 6대손 되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난세 속에서도 능력이 좋고 사람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과 심지어 변방 이민족에게까지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유우는 똑똑하고 어진 사람이라 그런지 공을 세우고도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걸 자주 거절했는데 아마도 종친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유우는 잠시 후에도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동탁은 이런 유우를 대사마로 삼고 스스로 태위에 올랐는데 태위와 대사마는 둘 다 녹봉 1만석의 관직으로 같은 등급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군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급인 태위와 합참의장급인 대사마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우의 입장에서는 그냥 관직 이름만 바뀌게 된 셈이고 동탁의 입장에서는 관직이 오른 것이 됩니다. 이후 조정을 장악한 후에는 상국의 자리에 올랐고 본래 황제를 아련할 때는 칼을 내려놓고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황실 예법이 그렇지만 동탁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칼도 차고 들어가고 그냥 이러고 걸어 나와. 하지만 그 누구도 동탁에게 그 칼 좀 내려놓죠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동탁이 지금 짱이니까요. 또한 당시 낙양에서 친동탁파가 아닌 귀족 혹은 외척 세력이 가득 축적해놓은 금은보화나 비단 등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은 납치해서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때문에 낙양의 백성들은 공포에 떱니다. 동탁 또한 공주를 간음하고
궁녀를 겁탈하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공포 정치를 펼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러자 190년 동탁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각각의 제후들이 원소를 맹주로 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원소를 맹주로 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맹주가 된 원소가 누구냐? 원소는 1편에서 나왔어요. 하진의 밑에서 빨리 십상시를 없애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태후와 소재인 유변, 하진 측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동탁이 하진과 하태후를 죽이고 유협을 헌재로 옹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원소는 이에 반대해서 동탁과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원소가 동탁에게 힘 있는 자가 어찌 동공뿐이겠소 하고 긴 칼을 들고 읍하였다 라는 내용이 정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언쟁이 꽤나 심각한 분위기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을 따르던 원소의 입장에서 보면 하진의 동생인 하태후의 아들 소재를 폐위하고 헌재를 세운다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하진이 죽고 주인을 잃은 하진의 병사들이 정권을 장악한 동탁의 수하로 흡수된 후였고, 세력 차이가 현저히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혈기왕성한 원소는 동탁에게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른 후에 상황 파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빨랐던 원소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튀어! 빠르게 튀어! 뒤도 안 돌아보고 튀어요. 발해 쪽 기주라는 곳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빠르게 정권을 잡은 동탁도 예상치 못했던 스피드예요. 이 소식을 듣자 동탁은 급히 원소의 현상금까지 걸어서 잡으려고 했지만 동탁의 곁에 있었으나 원소와 친분이 있었던 주필과 오경이라는 사람이 원소가 잡힐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탁한테 가서 살살 달래줍니다. 동탁님, 원소가 쫄아서 도망간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아니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동탁님의 위대한 뜻을 이해 못해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동탁님한테 들이대봐야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튄 겁니다. 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지 않습니까? 원소 집안도 꽤나 힘쓰는 집안인데 괜히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들이대면 귀찮아지기만 하죠. 차라리 그냥 관직 하나 주고 용서해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동탁이 이를 받아들여서 원소를 용서해주고 태수직을 내리게 됩니다. 발해에 태수직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 원소는 동탁 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이야 당장 동탁한테 어떻게 아부를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헌재가 나이 먹고 자기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이라도 알게 되면 그 어머니를 죽였던 하태후 밑에 있었던 그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죽겠죠. 끝날 수도 있어요. 하태후, 하진 밑에 있었던 게 자기니까요. 때문에 그는 호시탐탐 이 정권을 엎을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동탁의 병사들이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납치하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공주와 간음을 하고 궁녀를 겁탈해요. 동탁을 깎아내리기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주 운 좋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오는데, 동탁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전국 곳곳의 세력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게 만들 명분이 없었던 원소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헌재의 이름으로 된 편지였어요. 내용을 보면 동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으나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 각지의 공신들이 의병을 일켜 나라의 환란을
풀어주기를 희망하노라 라고 황제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탁이 나 괴롭혀 도와줘 라고 써 있었어요. 이에 동탁의 횡포를 눈여겨보고 있던 각지의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황제의 밀서는 가짜였습니다. 이 편지는 반동탁 세력 중 하나였던 장홍 세력에 속해 있던 동군태수 교모가 장홍 세력만으로는 동탁에 대항하기 부족하다고 느끼자 황제를 사칭해서 가짜 편지를 뿌려 각지의 세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자 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 편지는 발의 태수로 있던 원소의 상관인 기주목 한복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동탁에 의해 기주목에 부임한 한복은 동탁의 횡포를 보고만 있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나를 기주목에 앉힌 동탁을 기주 병사로 치기에도 뭐한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꾸 원소는 동탁을 치자는데 이걸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찰나 황제의 편지, 사실은 가짜 편지가 오게 된 거죠. 이에 한복은 편지를 두고 기주의 신하들과 회의를 열게 되고 결국 원소의 거병 요청을 받아들여 반동탁 연합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군벌들이 황제의 칙서를 명분으로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판이 짜여집니다. 그리고 이 거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조조, 유비도 함께합니다. 조조는 원래부터 원소랑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친분 때문에 붙었다기보다는 동탁이 이길 가망이 없다고 미리 판단했던 것 같아요. 조조를 나중에 따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조는 대환관 조등의 손자였으며 아버지는 1억 전을 주고 태위 자리를 샀던 조숭입니다. 조숭이라는 아버지는 이 환관이었던 조등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데려온 입양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종종 보셨겠지만 조조와 조조의 장수인 하후돈이 친척이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왜 조씨와 하후씨가 친척인가 싶겠지만 조숭이 입양된 자식이고 이 조숭의 본적이 하후씨와 친척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숭의 본적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사실은 하후씨였고 하후숭이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조숭은 하후씨와 친척이었으나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조씨성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조조와 하후돈이 친척관계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조조는 청류와 탕류 중에 아주 완벽하게 탕류 인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환관이고 아버지가 매관매직을 했어요. 완벽한 탕류층입니다. 하지만 이 조조는 나중에 청류들과도 손을 잡는데 청류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할아버지 조등 덕분이었어요. 이 조등이라는 인물이 대환관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환관계의 전설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십상시의 대장이었던 장양 있죠? 이 장양이 조등의 수발을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옹립에도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양자로 들어갔던 조숭이 태위 자리를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조등이라는 인물은 스스로가 환관이고 탕류였으나 청류 인사들에게도 아량을 베풀었고 잘해주었기 때문에 조조 역시 나중에 청류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조라는 인물의 최대 장점은 금수저인가요? 아니에요. 동탁이 헌제 옹립 후 조조를 데려와서 관직을 주려고 했으나 조조가 이를 거부하고 가명을 대면서까지 성을 빠져나갔어요. 도망친 거죠, 동탁한테서. 쉽게 말해서.
아마 조조는 이때부터 동탁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신흥 세력이었던 동탁이 당장의 기득권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길게 가기는 어렵고 차라리 기존의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삼공 측 원소에게 좀 더 희망이 있다고 봤을 수 있죠. 조조는 판단이 빨랐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게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동탁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쳤다가 진류에서 의병을 모았고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때 함께한 세력이 연희에서는 18로 제후라고 해서 18개의 군벌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18로 제후는 정사랑은 조금 달라요. 일단 18로 제후가 한 곳에 모여 군사를 모아 싸운 것도 아니고 아까 다루었던 장홍이 대표였던 산조 지역 세력과 원소가 대표였던 하북 지역 세력 등 몇 개의 큰 세력이 각지에서 반동탁을 외치며 일어난 것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비의 선배 공손차는 동탁 토벌전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소가 유를 황제로 추대하려 하자 원소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8개의 세력이 한 곳에 모여 한 뜻으로 싸우게 되면 물량 싸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동탁이 버티고 또 세력을 이어갈 수 없었겠죠? 아무튼 18로 제후는 아니더라도 꽤나 많은 세력이 반동탁을 외치며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는 한복과 공주 등을 포함해서 오경이 추천해서 자리에 오른, 즉 동탁이 한 자리 준 인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동탁을 배신한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동탁이 주비와 오경을 즉시 참수해버렸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에서는 조조가 사람을 모아서 반동탁 연합군을 만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조조는 원소랑 친했고 반동탁이긴 했지만 주축이 된 건 조조가 아니라 원소였습니다. 동탁은 이 원소가 봉기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원소의 숙부 원외와 원술의 동복형이었던 원기를 죽이고 원씨 집안 사람 중 낙양에 있는 자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동탁 연합군은 어떻게 동탁을 끌어내리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손견이 예주의 병사들을 이끌고 양주에서 동탁의 장수 서영과 싸웠으나 크게 집니다. 크게 져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정신없이 손견이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손견이 싸울 때 항상 빨간 두건을 쓰고 싸웠어요. 이때도 손견은 빨간 두건을 쓰고 싸웠는데 이 두건을 조무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하 장수에게 이거를 쓰게 합니다. 그렇게 동탁의 병사들이 부하 장수였던 조무를 추격하게 만든 다음에 손견은 샛길로 빠져서 탈출했어요. 연희에서는 조무가 스스로 두건을 쓰고 제가 동탁군을 유인하겠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라고 멋지게 말한 걸로 나오지만 정사에서는 그냥 손견이 조무한테 두건을 뒤집어 씌웠다. 라고 나옵니다. 동탁은 의병을 포로로 잡으면 전부 천에 둘둘 말아서 땅에다 엎어놓고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죽였다고 해요. 잡히면 죽어요. 자, 그래서 조무는 어떻게 됐냐고요? 도망치다가 말에서 내려서 두건을 무덤 사이에 기둥에다가 딱 씌워놓고 불을 피워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본인은 숲풀 속에 이렇게 엎드려 숨습니다. 그래서 살아요. 근데 나 같으면 살아도 다시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자, 이후 손견이 다시 병사들을 수습해서 양인성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동탁은 장수 호진과 여포를 보내어 공격했으나 호진과 여포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병사들이 여기에 동요했고 호진과 여포군이 크게 졌으며
이때 동탁군 중 화웅이 죽습니다. 연희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황건적에 맞설 관군을 모집하는 방을 보고 난세에 탄식하던 돗자리 장수 유비에게 장비가 다가와서 사나이가 되어 어찌 보고만 있는가 라면서 술집에 들어가서 같이 술을 퍼마시고 의용군에 지원하려던 관우까지 합세해가지고 같이 친해진 다음에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나기는 한날 한시에 나지 않았지만 생을 마감할 때는 우리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도원결의를 맺고 유비, 관우, 장비가 사수관 전투 중에 공손창과 합류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있던 화웅을 상대로 관우가 딱 나서게 되고 하지만 관우가 나서게 되었지만 원소가 그의 직책이 나자 상당히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자 조조가 이를 말립니다. 에헤이 왜 이러시나? 우리 사람을 한번 써보게. 이러면서 원소를 탁 말리고는 관우에게 따뜻하게 데운 술 한 잔을 탁 줍니다. 아 이거 한 잔 마시세. 아 이거 마시고 다 풀어버려. 라고 하지만 관우는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라는 명대사를 딱 남기고 출진을 딱 해서 화웅의 목을 딱 하고 베어와서 술잔을 딱 들이켰는데 그 술이 아직 식지 않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사에는 화웅 나오긴 하지만 그냥 쩌리로 등장해요. 잠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고요? 손견한테 목이 베었다. 끝.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있던 화웅을 공손찬이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끝. 화웅은 손견한테 목이 베었다. 끝. 자, 그런데 이 전투 이후 누군가 그냥 정사에 혹자라고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원술에게 이야기해서 손견과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이 원술이 의심을 갖고 손견에게 군량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자 이 손견이 있던 양인성과 원술이 있었던 노양까지는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군량이 오지 않자 손견이 밤에 말을 달려서 원술을 만나러 갔고 원술을 설득해서 군량을 다시 받아내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웅이 금방 컸당하자 동탁은 이각을 보내서 화평을 하려 했으나 손견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낙양에서 90리 거리인 대곡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2월 동탁은 황제와 자신의 세력, 심지어 백성들까지 빼돌려서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도를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굴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잡혔으면 더 이상 싸워볼 만한 기회도 없이 졌을 테니까 얍삽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현명한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동탁은 궁을 비워둔 채 낙양을 더 이상 수도가 아닌 군사적 요충지, 전략지 정도로 해서 그냥 저지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이 정도입니다. 우리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 그냥 지키면 좋고 밀려도 어차피 우리는 장안에 수도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싸웠겠죠. 그렇게 버티려고 했으나 끝내 패하게 되어서 낙양은 손견의 손에 떨어지게 되고 동탁은 도망치는 와중에 낙양에다 불을 지르고 황실의 묘를 파서 도구를 해서 보물을 챙깁니다. 손견은 낙양에 입성해서 동탁이 파놓은 무덤을 다시 수습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낙양에 딱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바로 손견입니다. 정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손견이 낙양에 입성하여 성 남쪽에 주둔했는데 관아의 우물 위에 비범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오색 기운이 돌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손견이 사람을 시켜 우물 속을 보게 했더니 거기서 한나라 전국새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새를 발견한 거예요. 십상시에 난이 있었을 때 이 옥새를 담당하던 자가 우물 속에 뛰어들어서 투신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동탁은 패배해서 낙양에서 장안으로 도망치면서 군사력을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사력을 보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 이게 다 돈이거든요. 때문에 도구를 해서 챙긴 보물들과 기존의 화폐들을 모아서 새로운 화폐를 만듭니다. 기존의 오주전을 폐지하고 더 많은 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이만한 크기에서 요만한 크기로 바꿔요. 그래서 이름도 소전이에요. 작은 화폐인 소전을 만들어서 다시 주조했는데 이때 낙양과 장안의 동이나 구리로 만든 물건들을 전부 빼앗아서 화폐 주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조잡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또 돈을 막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양을 먹었으니까 이후에 반동탁 연합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191년 원소와 한복은 동탁이 옹립한 헌제의 정통성을 의심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동탁한테 핍박을 당했으니까 지금 정신이 온전한지 어떻게 알아? 동탁한테 세뇌가 됐을 수도 있잖아. 라면서 앞서 말했던 유, 헌제의 13촌이라는 그 유를 황제로 세우려고 합니다. 기존의 하진 세력이었던 원소는 사실 헌제가 황제인 게 계속 꺼림칙했을 수도 있고 동탁이 세운 황제는 정당하지 않다. 어차피 소제가 폐위되었으니 새 황제는 내가 세우겠다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유를 황제로 세우려고 추대하지만 유가 거절하게 되고 현 황실, 즉 헌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게 되지만 원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유를 계속 추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가 반대해서 올리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조조와 원술 등은 동탁만 제거하면 헌제를 다시 모시면서 한왕실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합군들 간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동탁 연합군 사이에서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됩니다. 이렇게 반동탁 연합군은 189년부터 190년까지 몇 개월까지만 동탁과 싸움을 벌였고 그 이후에는 반동탁 연합군 간의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변질됐어요. 나중에는 사실 근데 싸우고 지고 이기고 한 것도 다 손견이 했기 때문에 동탁이 낙양을 떠나니까 그냥 명목상 함께했던 사람들은 낙양에 그냥 발 뻗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동탁이 없은게 동탁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쫓겨났고 혼자 다시 옹립하면 되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것도 손견이 다 했는데 뭘 우리가 이제 와서 뭘 해요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때 조조만이 의병을 일으켜 폭란을 추살하려고 대군이 이미 모였는데 제군들은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지금 그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싸우면 천하가 안정될 것이니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동탁 쫓아가서 죽이자 라고 주장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 갔다 와. 자, 그러자 조조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 혼자라도 치러 간다 라면서 동탁군을 치러 나섰으나 이를 눈치챈 동탁군 측의 서영이 그 손견을 깼던 서영 있죠. 그 서영이 빠르게 움직여서 조조는 패하게 됩니다. 이때 조조는 서영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고 타던 말이 창에 찔렸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사촌 동생 조홍이 조조에게 말을 내주어서 조조는 밤에 달아났다라고 해요. 손견이고 조조고 서영한테는 안 돼요. 사실상 이 삼국지에 숨겨진 주인공은 서영이 아닐까? 서영은 도망치던 조조와 이 조조의 병사들이 다치고 죽는 등 수가 적어진 것을 보고 그를 쫓으려고 하루 동안 싸웠으나 별 소득이 없어서 병사들을 물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영이 이 조조를 놓치고 조조는 패한 상태로 힘들게 괜히 싸웠나 싶어서 이제 딱 돌아왔는데, 괜히 싸웠나 싶은 조조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원술은 손견이 발견한 옥새 뺏으려고 손견 와이프 납치하고 있고, 원소는 한복은 이름만 반동탁이지 실상 뭐 전투에 나간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아웅다웅 하고 있어요. 나머지 쩌리들은 뭐 하냐고요? 적시자! 마시고 죽어! 라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반동탁 연합이 개판이 되어가는 와중에도 동탁은 장안에서 꾸준히 횡포를 부립니다. 하지만 계속 뒤통수를 맞아서 그런지 이제 낌새만 수상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동탁이 망한 게 사람 믿다가 망한 거거든요. 낌새만 수상하면 사람을 죽였고, 본인이 언제든 암살당할 짓을 하고 다녔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의심과 두려움이 커서 항상 여포를 호위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 동탁은 또한 여포에게 중문을 지키게 했는데, 시중을 드는 계집종과 여포가 정을 통하여 이 일이 동탁에게 발각될까 전전긍긍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별것 아닌 일로 여포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동탁이 수극, 그러니까 무기를 여포에게 던졌는데, 물론 여포가 맞진 않았지만 동탁도 사과를 했지만 이 일로 여포는 동탁한테 약간 원망을 갖게 됩니다. 나한테 무기를 던졌어? 나한테? 여포한테? 널 지켜줄 건 나밖에 없는데? 무기를 던졌다 이거지? 내가 기억할 거야. 딱 기억해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동탁의 옆에 있던 황실 측 사람이었던 사도 왕윤과 여포가 만난 자리에서 여포가 수극을 던졌던 동탁의 흉을 본 거예요. 아니, 동탁이 나한테 무기를 던지는 거 있지? 진짜 대박이잖아. 나 맞아 죽을 뻔했잖아. 진짜 여포 바보 아닌데 날 진짜 바보 취급이나 하고 중문 지키라 그러고, 아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동탁이 흉을 받고, 이때 사도 왕유는 사손서 양찬과 함께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여포가 동탁 흉을 보니까 이때다! 이 동탁을 제거하는데 여포가 제일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여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에 여포를 설득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여포와 함께 정을 통했다는 이 계집종 시녀가 있는데, 시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